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집 황혼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하루의 피로를 잠시 내려놓고 몰입도 높은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 준비가 되었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목은 대체 신부. 결혼식 3일 전, 언니가 사라졌다. 29살. 평범한 여성 수연이 쌍둥이 언니 다은 대신 결혼식장에 서게 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는 바로 대기업 부사장인 39살 재벌 2세. 처음엔 단순히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는데 5개월 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임신한 언니가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같은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말이죠.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결혼식 3일 전 새벽 4시, 언니 다은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잠에서 깼다. 어머니의 절규 소리가 집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고, 아버지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다은의 방을 뒤지고 계셨다. 침대는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짧은 쪽지 하나만이 남겨져 있었다. 미안해. 이 결혼은 할 수 없어. 그뿐이었다. 왜 사라졌는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나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느낌을 받았다. 3일 후면 다은이는 강민우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우리 가족의 생존이 걸린 아버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다. 아버지의 중소제조업체는 한때 직원 50명의 연매출 100억을 기록하며 탄탄했었다. 강민우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성그룹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중 하나였고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부유하지는 않아도 모자라지 않게 살 수 있었다. 다은이와 내가 해외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중국산 저가 부품과의 경쟁에서 밀렸고 몇 개의 주요 거래처가 연쇄 부도나면서 받지 못한 외상대금이 12억 원에 달했다. 직원들 월급은 이미 4개월째 밀리고 있었고 은행 대출 이자도 3개월째 연체 중이었다. 더 심각한 건 다음 주까지 갚지 못하면 부도 처리되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개인 보증을 서 있어서 집까지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이었다. 자칫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강민호가 구원투수처럼 나타난 것이었다. 다은과 결혼하면 대성그룹과의 납품 계약을 3배로 확대해주겠다고, 그리고 당장 긴급자금 20억 원을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강민호 회장도 후계자인 아들의 의견이라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사실 나는 강민호라는 남자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거의 없었다. 39세, 대성그룹 부사장, 서울대 경영학과와 하버드 MBA 출신이라는 스펙 정도만 들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소문들, 차갑고 냉정하다는 소문, 여자를 쉽게 바꾼다는 소문, 무서울 정도로 완벽주의라는 소문들. 29살의 나에게 10살 연상인 그는 그저 무서운 존재일 뿐이었다. 더군다나 언니를 위한 결혼인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보시는 눈빛에서 나는 이미 무엇을 요구하실지 알 수 있었다. 절망과 함께 어떤 결의가 서려 있는 그 시선.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수연아, 내가 다은이 대신 결혼해야겠다. 그래야 우리 가족이 산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혼인신고서에는 이미 다은이의 이름이 적혀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대신 결혼할 수 있을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런 걱정들보다 더 큰 건 가족의 생존이었다. 선택권은 없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늘 다은이의 그림자였다. 똑같이 생겼지만 다은이는 활발하고 적극적이어서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갔다. 공부도, 운동도,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도. 다은이는 항상 무언가를 해내는 아이였고 나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아이였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다은이는 아버지를 도와 회사 일을 처리하며 대외 업무를 담당했고 강민호와도 그런 업무상 관계로 알게 되었다고 들었다. 나는 그저 작은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29년간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첫 번째 선택이 되어본 적 없는 그런 평범한 여자였다. 연애 경험도 많지 않았다.
대학 시절 몇 번의 소개팅과 직장에서 만난 선배와의 짧은 만남들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깊이 발전되지 못했다. 늘 다은이와 비교당하다 보니 자신감이 없었고 남자들도 점점 나에게서 관심을 잃어갔다. 그런 내가 재벌 2세와 결혼한다니. 그것도 언니 대신에. 어머니가 조용히 들려주신 바에 따르면 강민호와 다은이 사이에는 분명 특별한 감정이 있었다고 하셨다. 회사 일로 만날 때마다 강민호가 다은이에 대해 묻는 일이 잦았고 다은이도 미국에서의 유학 시절 이야기를 할 때 유독 강민호라는 남자에 대해서만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하셨다. 그런 다은이가 유독 강민호 얘기를 할 때만은 표정이 달라졌던 게 기억났다. 목소리도 부드러워졌고 뭔가 그리워하는 듯한 눈빛을 지었다. 젊은 남녀가 이국 땅에서 만나면 당연히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각자의 길을 걸었다고 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 우리 집 회사가 어려워지자 강민호가 직접 다은과의 결혼을 제안한 것이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강민호가 다은이를 그렇게 오래 마음에 두고 있었다니. 그런 남자와 어떻게 첫날 밤을 보내야 한단 말인가? 결혼식 당일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다은을 위해 맞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쌍둥이라서 몸에는 완벽하게 맞았지만 마음은 전혀 맞지 않았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화장을 해주는 동안 나는 계속 떨고 있었다. 강민호는 신부가 바뀐 걸 알아챌까? 다은과 나는 똑같이 생겼지만 분위기나 말투, 행동거지가 달랐으니까 혹시 들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더 큰 문제는 첫날 밤이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갑자기 어색해진 다은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 신부님, 이제 나가실 시간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말에 나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다. 그 안에는 다은과 똑같이 생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웅장한 대성호텔 그랜드블룸에는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앉아 있었다. 재벌가의 결혼식답게 정치인, 기업인들의 얼굴도 많이 보였다. 모두가 나를 보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이 보는 건 다은이라고 생각하는 신부였다. 그리고 제단 앞에 그가 서 있었다. 강민호. 첫인상은 소문과 완전히 달랐다. 키가 185cm 정도로 크고 어깨가 넓으며 최고급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멋있었다. 얼굴도 잘생겼다. 39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젊어 보였고 성숙한 남자의 매력이 물씬 풍겼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차가웠다.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서에 서명하러 온 것처럼 무표정했다. 역시 거래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의 팔에 기대어 버질로드를 걸으면서 나는 각 걸음이 무거웠다. 마치 절벽 끝으로 걸어가는 기분이었다. 강민호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의외라는 듯한, 뭔가 다르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하지만 곧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갔다. 나는 안도했다. 다행히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예식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맹세와 반지 교환이 끝나고 마침내 키스 순서가 되었다. 모르는 남자와의 첫 키스가 결혼식에서라니. 강민호가 베일을 들치고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전혀 거칠지 않았고 오히려 조심스럽기까지 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느낌을 받으며 나는 소문과 현실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호텔 신혼방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있었다. 원래 다은과 강민호는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갈 예정이었지만 급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모든 일정이 취소되었다. 대신 호텔 내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50평이 넘는 스위트룸은 정말 호화로웠다. 넓은 거실과 침실, 그리고 대리석으로 된 욕실까지. 평생 이런 곳에서 지내본 적이 없던 나는 모든 게 낯설었다. 샤워를 끝내고 어머니가 특별히 준비해준 하얀 실크 나이트 가운을 입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29년을 살면서도 이런 모습의 나는 처음이었다. 강민호는 이미 거실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셔츠에 단추 몇 개를 풀고 넥타이를 푼 모습이 한층 더 남성적이었다. 낮에 봤던 딱딱한 인상과는 달리 훨씬 편안해 보였다. 나를 보는 순간 그의 시선이 천천히 내 몸을 훑었다. 그 시선에 나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강민호가 다은이라고 나를 불렀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 언니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이렇게 아플 줄이야.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다. 샴페인을 권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상황을 버텨내려면 알코올의 도움이 필요했다. 잔을 받는 순간 우리 손가락이 스쳤고 또다시 그 전기 같은 느낌이 흘렀다. 강민호는 내게 다가와서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날 밤이니까 당연하다면서. 그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러워서 놀랐다. 나이 차이가 있어서 자신은 괜찮지만 내가 더 어려서 그렇다고 했다. 그때 강민호가 갑자기 영어로 말했다. You look absolutely stunning tonight. 미국에서 자주 쓰던 표현이라며 웃었다. 다은이와 함께 있을 때 종종 영어로 대화했다고, 좋은 추억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영어로 대답해야 하나? Thank you라고 짧게 답했는데 그 순간 강민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Your accent. It sounds different today. 그가 중얼거렸다. 내 발음이 오늘은 다르게 들린다고. 나는 식은땀이 났다. 영국에서 4년을 보낸 나의 영국식 발음과 미국 유학파인 다은이의 발음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I'm just nervous, I guess. 나는 얼버무렸다. 강민호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Right, wedding nerves.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의아함이 남아있었다. 그때 강민호가 말했다. 평소와 뭔가 다르다고. 더 순수해 보인다고. 나는 들킬까봐 무서워서 결혼해서 그런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부드럽게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천천히 하겠다고.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다정했다. 내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동시에 낯선 설렘이 밀려왔다.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에 닿았을 때 나는 작은 신음을 흘렸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다. 그가 예쁘다고, 정말 예쁘다고 속삭이는 목소리에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의 손이 내 등을 따라 내려가면서 가운의 끈을 풀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몸을 바라봤다. 내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는지 천천히 하겠다고 속삭였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29살이고 연애 경험도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처음 보는 남자와 관계를 갖는 건 처음이었다. 그의 얼굴도, 체온도, 냄새도 모든 게 낯설었다. 하지만 그 낯설미 두려움보다는 묘한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강민호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는 어떤지, 나를 어떻게 대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그런 미지의 남자가 지금 내 몸을 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슴을 뛰게 했다. 마치 금지된 모험을 하는 것 같은 스릴감이 있었다. 예쁘다고, 정말 예쁘다고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에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남자에게 나는 지금 다은이었다. 하지만 그가 만지고 있는 건 분명히 내 몸이었다. 드디어 그가 내 몸 위로 올라왔다. 그의 무게감이 느껴졌고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려 할 때 나는 긴장으로 몸을 굳혔다.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천천히 하겠다고,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내 안으로 들어왔다. 예전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다. 더 깊고, 더 강렬했다. 강민호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았다. 예전과 반응이 다르다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의 움직임은 처음엔 조심스럽고 천천히였다. 하지만 점차 격렬해졌다. 나도 모르게 그의 등을 긁고 그의 어깨에 매달렸다. 점점 격렬해지는 그의 움직임에 나는 완전히 빠져들었다. 이전의 연애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함이었다. 내 안에서 뭔가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그것이 터질 것만 같았다.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는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경험을 했다. 이전의 연애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렬한 쾌감에 온몸이 경련했고 강민호의 품에서 나는 완전히 녹아내렸다. 처음 만난 남자와 이렇게 몸을 섞는다는 것 자체가 주는 야릇한 흥분이 있었다.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몸으로만 소통하는 이 순간이 금지된 쾌락 같았다. 그도 거의 동시에 절정에 달한 것 같았다. 내 안 깊숙이 뜨거운 것이 쏟아지는 걸 느꼈고 그 순간 나는 이상한 성취감 같은 것을 느꼈다. 차후에 그가 나를 안고 있을 때 나는 이상한 안도감과 함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 밀려왔다. 무서워했던 첫날 밤이 이렇게 달콤할 줄이야. 강민호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품에 안겨있으니 이상하게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29년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다. 이전의 연애들은 이런 느낌이 아니었다. 그저 좋은 사람과의 편안한 만남 정도였다면 지금은 온몸이 녹아내릴 것 같은 강렬함이었다. 강민호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봤다. 나는 정말 좋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정말로 너무나 좋았으니까. 나는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비록 언니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지금 그의 품에 있는 건 나였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그의 여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짜 그의 아내가 되고 싶었다. 다은이 대신이 아니라 윤수연이라는 한 여자로서.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현실이 밀려왔다. 나는 지금 언니의 자리에 있다. 언니의 이름으로 불리며 유학 시절부터 언니를 계속 마음에 두고 있던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것이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나는 다은이로 결혼한 상태였다.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시작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감 속에서도 강민호의 따뜻한 품은 너무나 편안했고 나는 그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운명의 첫날 밤이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에 빠진 순간이기도 했다. 신혼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 강민호의 따뜻한 품에서 눈을 뜬 순간 어젯밤의 모든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몸 곳곳에 남아있는 낯선 감각들이 그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옆에서 자고 있는 강민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다. 잠든 얼굴은 낮에 봤던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평화롭고 어딘지 모르게 소년 같기도 했다. 39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현실이 밀려왔다.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결혼한 상태다. 혼인신고서에는 윤다은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법적으로 나는 존재하지 않는 아내다.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강민호가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어젯밤처럼 부드러웠다가 곧 어색함으로 바뀌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낮이 되니 모든 게 어색했다.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한 후 우리는 강민호의 집으로 향했다. 아니, 이제는 내 집이기도 한 곳으로. 차 안에서 강민호가 회사 상황에 대해 말했다. 약속대로 오늘부터 대성그룹과의 계약서 작업에 들어간다고. 아버지 회사는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컸다. 이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강민호가 사는 곳은 강남 한복판의 초고층 아파트 45층이었다. 130평 펜트하우스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럭셔리했다. 거실 하나만 해도 우리 집 전체만 했다. 이곳이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집이구나 하고 생각하니 현실감이 없었다. 그저 언니가 살 예정이었던 집에 내가 들어온 것뿐이었다. 강민호는 회사에 가야 한다며 서둘러 준비했다. 신혼 첫날인데도 일을 해야 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혼자 남겨지는 게 더 편했다. 아직 그와 어떻게 자연스럽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었으니까. 그가 출근하고 나서야 나는 이 집을 제대로 둘러볼 수 있었다. 침실, 거실, 주방, 서재, 그리고 대형 드레스룸까지. 모든 게 깔끔하고 고급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완벽해서 사람 냄새가 나지 않기도 했다. 드레스룸에는 여성 옷들이 일부 걸려 있었다. 아마 다은이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것들인 듯했다. 명품 브랜드들의 옷과 가방, 신발들. 모두 내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은이의 취향으로 고른 것들이었다. 특히 주방을 봤을 때는 당황스러웠다. 최신식 가전제품들이 즐비했지만 정작 요리를 해본 흔적은 거의 없어 보였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생수와 와인, 그리고 몇 개의 간단한 반찬류만 들어있었다. 다은이는 요리를 정말 잘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가사일을 배웠고 미국 유학 시절에도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었다고 자랑했었다. 강민호에게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기본적인 요리는 할 줄 알았지만 다은이만큼 손재주가 있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숨겨야 할까? 첫 주는 그럭저럭 지나갔다. 강민호는 매일 일찍 출근해서 늦게 들어왔다. 대성그룹과 아버지 회사 간의 계약 확대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그는 더욱 바빠졌다.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짧다 보니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작은 것들에서 계속 어색함이 느껴졌다.
첫 번째 실수는 아침 식사 준비할 때였다. 강민호가 평소처럼 토스트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나는 어떤 잼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당황했다. 딸기잼과 오렌지 마말레이드, 그리고 블루베리 잼 중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강민호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전엔 내가 그의 오렌지 마말레이드 취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물어보다니 신기하다고. 결혼해서 더 세심해진 거냐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어색했다. 나는 얼른 오렌지 마말레이드를 발랐지만 강민호의 시선이 계속 머리에 느껴졌다. 두 번째는 며칠 후였다. 강민호가 갑자기 예전에 자주 해주던 어깨 마사지를 해달라고 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몸이 안 좋다며 다음에 해주겠다고 얼버무렸다. 그때 강민호가 나를 보는 눈빛이 묘했다. 다은이 손길이 예전과 좀 다른 것 같네. 그는 중얼거렸다. 그 말에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다은이의 손길과 내 손길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건가? 나는 결혼해서 긴장돼서 그런 것 같다고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강민호의 표정은 여전히 의아했다. 세 번째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강민호가 집에 들어오더니 향수 냄새가 다르다고 말했다. 평소 쓰던 향수 말고 다른 걸 쓰냐고 물었다. 나는 당황했다. 다은이가 평소에 어떤 향수를 썼는지 전혀 몰랐으니까. 나는 그냥 기분 전환으로 바꿔봤다고 대답했지만 강민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시향해보고 샀겠지만 이 향수는 다은이 스타일이 아닌데 너무 달콤하고 가벼워. 그의 말에 나는 식은땀이 났다. 다은이는 좀 더 시크하고 세련된 향수를 좋아한다는 걸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나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동시에 강민호도 나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설거지를 할 때, TV를 볼 때, 심지어 잠들 때까지 마치 뭔가 다른 점을 찾으려는 것처럼. 그런데 이상한 건 강민호의 의심스러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그를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다. 강민호는 소문으로 들었던 차갑고 무서운 남자가 아니었다. 물론 과묵하고 표현이 서툰 면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다. 특히 어느 날 밤 내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자 바로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고 죽을 끓여주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놀랐다. 결국 죽 끓이는 건 내가 했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감동이었다.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나는 점점 이 결혼이 단순한 거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강민호가 나를 보는 시선도 처음과는 달라진 것 같았다. 더 부드럽고 때로는 다정하기까지 했다. 물론 그가 보는 건 여전히 다은이었지만 결혼한 지 2주째 되던 어느 토요일 나는 강민호와 함께 백화점에 나갔다. 새로운 집이니까 필요한 것들을 사러 가자는 그의 제안이었다. 현대백화점 본점을 돌아다니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평소에는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만 쇼핑하던 내가 이렇게 고급 브랜드 매장들을 구경하다니. 강민호는 내게 옷도 사주고 화장품도 사주고 심지어 액세서리까지 사주었다. 돈에 대한 감각이 일반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다. 내가 200만 원짜리 가방의 가격표를 보고 망설이면 마음에 들면 그냥 사면 돼라는 식이었다. 그런 글을 보면서 나는 또 다른 부담감을 느꼈다. 이런 생활을 과연 내가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을까? 다은이라면 이런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했을 텐데. 8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누군가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서 강민호를 반갑게 불렀다. 민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돌아보니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다. 키도 크고 스타일도 완벽하고 메이크업도 마치 화보 촬영을 위한 것 같았다. 나보다 훨씬 화려하고 세련된 느낌이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을 든 모습이 정말 상류층 아가씨 같았다. 강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면서 지우라고 중얼거렸다. 그 반응을 보니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닌 것 같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지우는 정말 오랜만이라며 반가워했고 내가 누구인지 물어봤다. 그녀가 나를 보는 시선에는 호기심과 함께 뭔가 날카로운 것이 섞여 있었다. 마치 나를 품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강민호가 나를 자신의 아내 다은이라고 소개했을 때 지우는 놀란 척했지만 그 표정이 왠지 연기 같아 보였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아, 그 유명한 다은 씨시군요. 축하드려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민호가 정말 자주 얘기했거든요.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 늘 말하고 다녔는데. 그 순간 나는 가슴이 아팠다. 강민호가 다른 여자에게까지 다은 얘기를 자주 했다니. 지우는 계속했다. 그런데 실제로 뵙고 보니 민호가 묘사했던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네요. 훨씬 더 순수하고 조용해 보이세요. 그 말에 강민호가 나를 쳐다봤다. 지우의 말에 뭔가 반응하는 것 같았다. 어떤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해? 강민호가 되물었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내가 예전에 말했던 다은 씨는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스타일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뵙는 분은 좀 더 내성적으로 보여. 물론 결혼하면 다들 변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겠지? 그리고 지우가 덧붙인 말이 더 충격적이었다. 참, 민호야. 나 요즘 한국 자주 들어와. 아버지 사업 때문에 서울에 거점을 만들어야 해서 앞으로 자주 볼 것 같은데 다은 씨도 함께 식사 한번 해. 그 말을 하며 지우가 나를 보는 시선이 묘했다. 마치 도전장을 내미는 것 같은. 강민호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그래. 기회 되면 그러자. 짧은 대화 후 지우는 떠났지만 그 후에도 찜찜한 기분이 계속됐다. 강민호도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든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지우가 누구인지 물어봤다. 강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라고 대답했다. 그제서야 지우가 나를 그렇게 날카롭게 쳐다봤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전 여자친구가 현재 부인을 보는 시선이었구나. 그런데 더 궁금해졌다. 왜 헤어졌는지 물어봤을 때 강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한참 후에 그가 말했다. 자신이 다른 사람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고. 나는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지우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다. 강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지우는 재벌가 딸이라고. 한국의 5대 그룹 중 하나인 선진그룹 회장의 외동딸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했구나 싶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굉장히 집착했는데 자신은 별로 마음이 없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자신이 다른 여자 얘기를 너무 자주 해서 지우가 질투를 느꼈다고 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관계가 끝났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강민호가 지우와 사귀던 시절에도 다은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았다. 그래서 지우가 질투하고 결국 헤어지게 된 것이었다. 그럼 지우는 아직도 강민호를 좋아하는 거냐고 물었을 때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럴 거라고.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요즘 자주 한국에 들어온다는 건 아마 자신 때문일 거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오늘 지우가 나를 보면서 그렇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구나. 나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위기감을 느꼈다. 지우 같은 여자가 강민호를 되찾으려고 한다면? 강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그런데 정말 지우 말이 맞는 것 같아. 다은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어떤 면에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내가 지우에게 말했던 다은의 모습과는 다른 것 같아. 더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그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에는 확신에 찬 의심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뭔가 더 순수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예전에 다은은 좀 더 계산적이고 현실적이었는데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결혼 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야?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고백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다. 나는 그냥 결혼해서 많은 게 변한 것 같다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대답했다. 강민호는 한동안 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강민호는 평소와 달리 나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나를 쳐다봤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르더니 정말 내가 맞냐고 물어봤다. 그 말에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드디어 의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가? 나는 무슨 소리냐며 나 아니면 누구냐고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강민호는 그냥 요즘 너무 달라져서 마치 다른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가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그의 눈빛이 예리했다. 얼굴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낯선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내 볼을 어루만졌다.
나는 그 손길에 온몸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지우가 오늘 한 말. 그게 좀 신경 쓰여. 정말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나는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며 잠들자고 서둘러 눈을 감았지만 강민호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다. 그가 내 정체를 의심하고 있다는 건 확실했다. 문제는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지였다. 그리고 지우라는 강력한 라이벌까지 나타났다. 재벌가 딸이면서 강민호를 아직도 사랑하는 여자. 그녀가 앞으로 어떤 방해를 할지 벌써 걱정이 되었다. 만약 강민호가 진실을 안다면, 내가 다은이 아니라 수연이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될까? 지우 같은 화려하고 세련된 여자와 비교당한다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혼한 지 이제 2주.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았던 신혼생활에 처음으로 진짜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강민호의 의심과 지우의 등장. 두 개의 폭풍이 동시에 몰려오고 있었다. 다음 날 일요일, 강민호는 골프 모임이 있다며 나갔다. 혼자 남은 나는 집 정리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다. 이 결혼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진실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았다. 나와 다은이는 똑같이 생겼지만 성격이나 취향, 습관들이 너무 달랐으니까. 그리고 어제 만난 지우 같은 여자가 강민호 주변에 더 있을 것 같았다. 나보다 훨씬 세련되고 강민호와 더 어울리는 여자들이. 무엇보다 법적인 문제가 가장 걱정되었다. 나는 지금 다은이의 이름으로 결혼한 상태다.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강민호가 이해해줄까? 하지만 동시에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컸다. 강민호와 함께 보낸 이 2주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 비록 그가 사랑하는 건 다은이었지만 지금 그의 곁에 있는 건 나였다. 그리고 매일 밤 그가 안아주는 것도, 아침에 인사해주는 것도, 늦은 밤 들어와서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것도 모두 나에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 일상들이 조금씩 내 마음을 바꿔놓고 있었다. 처음에는 두려움뿐이었는데 이제는 이 생활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컸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강민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를 용서해줄까? 아니면 모든 걸 거부하고 떠나버릴까? 그리고 지우라는 존재. 그녀가 본격적으로 강민호를 되찾으려고 한다면 나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생각들과 함께 나는 혼자만의 조용한 일요일 오후를 보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묘하게 내 마음과 닮아 있었다. 5개월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강민호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그의 의심 어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때문에 더욱 그에게 집착하게 되었다. 매일 밤 그의 품에서 느끼는 강렬한 쾌감과 안정감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중독적이었다. 지우라는 위협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별다른 접촉이 없었다. 강민호도 그녀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았다. 회사 상황도 많이 나아졌다. 대성그룹과의 계약 확대로 아버지의 회사는 완전히 회생했고 밀린 직원 월급도 모두 지급했다. 부모님도 정말 안도하고 계셨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다은이의 이름으로 결혼한 상태였다.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강민호에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몸에 이상한 변화들이 느껴지고 있었다. 계속 피곤하고 냄새에 유독 예민해졌다. 특히 커피 냄새만 맡아도 속이 미식거렸다. 그리고 생리가 2주째 늦어지고 있었다. 5개월 동안 강민호와 그렇게 많은 관계를 가졌는데 설마 내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그런 어느 날 오후 평상시처럼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을 때였다. 현관문 소리가 났다. 강민호가 일찍 들어온 건가? 하지만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다. 강민호가 이 시간에 올 리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다은이였다. 정말로 다은이가 서 있었다. 3개월 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배는 제법 나와 있었다. 아마 6개월 정도는 된 것 같았다. 나는 한동안 창가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 같았다.
지난 5개월 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강민우와의 결혼 생활, 그와 나눈 모든 순간들, 그리고 내가 느끼기 시작한 임신 징후까지 모든 것이 위태로워졌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다은이도 나를 보더니 멈춰섰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다. 똑같은 얼굴이지만 다은이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다. 내가 먼저 언니라고 부르자 다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정말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다은이를 집 안으로 데려왔다. 거실에 앉은 다은이는 더욱 초라해 보였다. 5개월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임신했냐고 물었고 다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5개월 좀 넘었다고 했다. 그럼 결혼 준비할 때 이미 임신했던 거였다. 그래서 도망간 거냐고 물었을 때 다은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연예인이었다. 김태연이라는 배우였는데 나도 아는 이름이었다. 최근 이에 3년 사이에 드라마와 영화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며 주목받고 있는 배우였다. 신인은 아니었지만 이제 막 스타덤에 오르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다은이는 3년 전부터 그와 비밀리에 만나왔다고 했다. 그때 김태연은 아직 신인이었고 아버지 회사에서 후원했던 작은 독립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을 때 처음 만났다고 했다. 김태연은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다은이는 말했다. 신인 시절부터 정말 열심히 했고 다은이는 그런 그를 뒤에서 많이 도와줬다고 했다. 경제적으로도 인맥으로도. 비공개 연애였다고 했다. 김태연의 매니지먼트 회사에서도 절대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고 다은이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연예인에게는 스캔들이 치명적이니까. 그렇게 3년을 비밀리에 만나왔는데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강민호와 결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다은이는 김태연에게 미안하지만 집안을 위해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태연은 반대했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했다고. 재벌가와 연예인, 그 권력의 차이는 너무나 명확했다. 하지만 강민호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다은이는 김태연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계속 만났다고. 그리고 동시에 강민호와도 관계를 가졌다고 했다. 결혼 예정자니까 당연한 일이었다고. 그런데 결혼 2주 전 다은이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시기상으로 봐서는 김태연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김태연에게 달려갔다고 했다. 김태연은 처음에는 정말 기뻤다고 했다. 다은이가 강민호와 결혼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며 정말 좋아했다고. 둘이서 함께 키우자고 자신의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고. 하지만 산부인과에서 정확한 임신 주수를 확인한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다. 강민호와의 관계에서 생긴 아이가 확실했다고. 다은이가 김태연에게 그 사실을 말했을 때 그의 반응이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김태연은 완전히 돌변했다고.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병원 진단서를 보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김태연은 그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고. 미친 거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다은이는 김태연에게 애원했다고 했다. 아이는 죄가 없다고. 함께 키워보자고. 하지만 김태연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런 아이를 키울 수는 없다고 했다고. 더 충격적인 건 김태연이 한 말이었다고 한다. 자신의 이미지가 중요한 시기라고. 재벌가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와 엮이면 자신의 연예인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아이를 지우고 깨끗하게 정리하자고 했다고. 다은이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다고 했다.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차갑게 돌변할 줄은 몰랐다고. 결국 김태연은 다은이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다고 했다. 아이를 지우면 다시 생각해보겠지만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다시는 보지 말자고. 다은이는 결국 혼자가 되었다고 했다. 김태연에게는 완전히 버림받았고 강민호와 결혼하기도 싫었다고. 그래서 결혼식 3일 전에 도망친 것이었다. 그 후 5개월 동안 다은이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면서 편의점 알바로 근근히 버텼다고. 하지만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일을 구하기도 어려워졌고 돈은 떨어져 갔다고. 몸도 점점 힘들어졌고 갈 곳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내가 대신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돌아갈 면목이 없었다고. 그런데 일주일 전, 다은이는 나를 먼저 찾아왔었다고 했다. 내가 다니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고. 하지만 강민호와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는 차마 나타날 수가 없었다고. 우리가 정말 행복해 보였다고 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처럼 보였다고. 그래서 며칠을 더 망설이다가 어제 용기를 내서 왔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복잡해졌다. 다은이가 일주일 전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니. 그리고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강민호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속이 미식거렸다.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몰려왔다. 나는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가서 변기에 대고 구역질을 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구토감. 그리고 문득 확신이 들었다. 최근 며칠간 계속 속이 안 좋았던 것. 유독 냄새에 예민해진 것. 그리고 생리가 2주째 늦어지고 있다는 것. 나도 임신한 것 같았다. 화장실에서 나온 나를 본 다은이의 표정이 변했다. 창백한 내 얼굴. 그리고 구토의 흔적들. 그녀는 순간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다. 설마 나도 임신한 거냐고 다은이가 물어봤을 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표정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모든 증상들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두 명이 똑같은 얼굴을 한 여자가 모두 같은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현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이 있을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강민호가 돌아온 것이다. 나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3개월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강민호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다. 소파에 앉아있는 두 명의 똑같은 여자를 보는 그의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있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강민호는 나와 다은이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혼란, 충격, 그리고 배신감이 동시에 읽혔다. 드디어 강민호가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다은은 어디 있고 저 여자는 누구냐고 물어봤다. 다은이가 대신 대답했다. 자신이 다은이라고, 그리고 나는 자신의 쌍둥이 동생 수연이라고 설명했다. 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누구와 같이 살았던 거냐고, 누구와 결혼한 거냐고 물어봤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다은이가 수연이라고, 자신이 사라졌을 때 수연이 대신 결혼했다고 설명했다. 강민호는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에는 배신감, 분노, 그리고 혼란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고개를 숙였다. 그때 다은이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다. 자신이 임신했다고, 5개월이 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강민호의 아이라고. 강민호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쌍둥이가 바뀐 것도 충격인데 원래 결혼하려던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까지.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은이가 수연도 임신한 것 같다고, 방금 구토를 했다고 말했다. 강민호의 얼굴이 더욱 복잡해졌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다. 그의 눈빛에서 당황과 혼란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고, 병원에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다. 5개월 동안 강민호와 그렇게 많은 관계를 가졌으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강민호는 상황을 파악한 듯했다. 우리 사이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모두 앉으라고 말했다. 거실에 앉은 우리 세 사람. 이상한 삼각형이 만들어졌다. 강민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는 이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고통스럽다는 걸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할 수도 없던 일로 할 수도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다은이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고 나와는 5개월 동안 함께 살며 진짜 감정이 생겼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법적인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혼인신고서에는 다은이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결혼한 상황이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다. 셋이 함께 사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이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셋이 함께. 그게 말이 되나? 강민호는 자세히 설명했다. 다은이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고 나도 아마 그런 것 같으니 두 사람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와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으니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니 세 사람이 한 집에서 살면서 아이들을 함께 키워보자는 것이었다.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지만 놀랍게도 나는 거부감보다는 희망을 느꼈다. 강민호를 완전히 잃지는 않는다는 것. 그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이 끌렸다. 다은이도 생각에 잠겼다. 임신한 상태에서 갈 곳이 없던 그녀에게는 나쁘지 않은 제안일 수도 있었다. 경제적 안정과 아이 아버지의 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 세 사람은 이상한 합의에 도달했다. 일단 아이들이 태어날 때까지는 이 상태를 유지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천천히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혼인 무효 신청 후 재혼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강민호는 말했다. 그날 밤부터 우리 집은 기묘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강민호는 여전히 내 방에서 잤지만 다은이의 존재가 항상 느껴졌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자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나는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5개월 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 같았다. 강민호의 뜨거운 손길, 매일 밤의 격렬한 사랑,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느꼈던 완전한 만족. 모든 게 위태로워졌다. 나는 그저 대체품이었을 뿐일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강민호와 함께 병원에 갔다. 임신 테스트 결과는 양성이었다. 정말로 임신한 것이었다. 의사는 대략 8주 정도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개월 차였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강민호는 한참 말이 없었다. 어제 하루 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다. 원래 결혼하려던 여자가 5개월 임신한 채로 나타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여자도 2개월 임신했다는 사실. 아무리 재벌가 후계자라고 해도 이런 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다은이에게 결과를 알려줬을 때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이제 정말로 우리 둘 다 강민호의 아이를 가진 것이었다. 다은이는 5개월, 나는 이제 막 2개월인 상황. 그날 오후, 강민호는 부모님들께 상황을 말씀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일을 숨길 수는 없다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저녁에 양쪽 부모님 모두 우리 집으로 오셨다. 거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순간은 정말 지옥 같았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다. 다은이가 도망갔는데 수연이가 대신 결혼했다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하셨지만 두 딸이 모두 강민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에는 완전히 충격을 받으셨다. 아버지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접근하셨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강민호에게 책임감 있게 처신해달라고 부탁하셨다. 강민호 부모님의 반응은 더욱 복잡했다. 강 회장은 처음에는 화를 내셨지만 점차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다. 재벌가에서는 이런 복잡한 일들이 종종 있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체면을 걱정하시는 것은 분명했다. 강민호 어머니는 가장 현실적이셨다. 2명 다 임신한 상황에서 한 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그리고 이미 수연이와 5개월간 부부로 살아왔으니 이것도 인연이라고 말씀하셨다. 결국 부모님들도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처신하라고 당부하셨다. 법적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현재 혼인신고서에는 다은이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결혼한 상황이었다. 강민호의 변호사는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한 후 나와 정식으로 재혼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했다. 우리의 기묘한 공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다은이는 게스트룸에서 강민호와 나는 메인 침실에서 지냈다. 하지만 임신한 다은이를 위해 강민호는 많은 시간을 그녀를 돌보는데 할애했다. 아침에는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강민호가 출근하면 나와 다은이가 집에 남아 있었다. 처음에는 서로 말도 잘하지 않았지만 둘 다 임신한 상황에서 서로를 챙겨야 했기에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다은이의 배는 눈에 띄게 나와 있었고 종종 태동을 느낀다고 했다. 나도 입덧이 시작되어서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같은 남자의 아이를 각각 임신한 자매가 서로를 돌보다니. 강민호는 여전히 나와 함께 잤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다은이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녀 역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관계에 미묘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정감도 있었다. 5개월 동안 혼자서 이 모든 비밀을 감당해야 했는데
이제는 진실이 밝혀진 상황이었다. 물론 복잡하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2주 정도 지속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강민호가 회사에서 긴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지우가 회사에 나타났다고, 그리고 우리 상황을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느낌을 받았다. 지우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그녀가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벌써 두려웠다. 1시간 후 강민호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지우와의 만남이 어땠는지 물어보니 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우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했다. 수연이 다은 대신 결혼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2명 다 임신했다는 것까지. 심지어 다은이가 연예인과 사귀었다가 버림받았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호에게 선택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 모든 걸 언론에 공개할 수도 있고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다고. 그 대가로 요구한 것은 강민호가 나와 다은이를 모두 포기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재벌가의 스캔들이라면 언론에서 정말 좋아할 만한 소재였다. 쌍둥이 바꿔치기 결혼, 그리고 2명 다 임신이라는 이야기가 터진다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망가질 것이었다. 강민호의 회사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더 충격적인 건 지우가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는 것이었다. 강민호의 말에 따르면 지우는 그동안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우리를 감시해왔다고 했다. 5개월 동안 우리의 일상을 모두 지켜보면서 증거들을 수집했다는 것이었다. 사진도 있다고 했다. 다은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모습, 내가 산부인과에 가는 모습, 심지어 3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지우는 강민호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줬다고 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모든 걸 공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우리 3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대책을 논의했다. 지우의 위협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정말 그녀가 이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는지. 강민호는 지우의 성격상 정말로 실행에 옮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라고. 재벌가 딸로 자라면서 모든 걸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온 사람이라고 했다. 다은이는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 지우에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이런 협박에 굴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녀도 연예인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협박을 당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지 이런 상황에 대한 나름의 대처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솔직히 무서웠다. 이 모든 게 세상에 알려진다면 부모님들이 받을 충격, 사회적 시선,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이 받을 상처까지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결의도 생겼다. 지난 5개월 동안 내가 쌓아온 이 생활을 지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 아이,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강민호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모성 본능도 생겨났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지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자신의 변호사팀을 통해 지우의 행동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봤다.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우리를 감시한 것도 불법일 가능성이 있었다. 다은이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했다. 연예계에 있던 경험으로 언론 대응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만약 정말로 기사가 나간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나는 부모님들께 상황을 알렸다. 지우의 협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혹시 언론에 기사가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시라고 부탁했다. 며칠 동안 우리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바쁘게 움직였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 3사람이 점점 더 하나의 팀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복잡했던 관계가 공통의 적 앞에서 하나로 뭉쳐지는 느낌이었다. 다은이와 나는 더 이상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게 되었고, 강민호 역시 우리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다. 오히려 이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다. 3사람이 함께 뭔가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 강민호는 우리 2사람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지우와의 협상에서도,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서도.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를 더욱 믿게 되었다. 다은이도 달라졌다. 처음 돌아왔을 때의 위축되고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녀가 가진 경험과 지혜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일주일의 시한이 다가오던 마지막 날, 지우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최종 답변을 듣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며칠간의 준비를 바탕으로 지우와 만나기로 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지우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마치 이미 승부는 끝났다는 듯한 태도였다. 하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았다. 강민호는 지우에게 명확하게 선언했다. 협박에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만약 정말로 언론에 공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우의 불법 감시에 대한 증거들도 확보해둔 상태였다. 사립탐정을 고용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한 모든 행위들. 오히려 지우가 더 큰 곤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우는 처음에는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곧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민호의 회사 주가 얘기였다.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강민호 아버지인 회장에게도 큰 타격이 될 거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강민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우에게 말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회사를 망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협박에 굴복해서 가족을 버릴 수도 없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라고 선언했다.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강민호가 우리를 진짜 가족이라고 말한 것이었다. 단순한 계약이나 거래가 아닌 진심으로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인정한 것이었다. 결국 지우는 물러서기로 했다. 우리의 대응이 생각보다 체계적이었고 자신이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았다. 하지만 마지막에 한 말이 의미심장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시도하겠다는 것이었다. 지우의 위협이 사라진 후 우리의 관계는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진짜 가족 같은 유대감이 형성된 것이었다. 다은이와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다. 더 이상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같은 처지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다. 우리 둘 다 강민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고 둘 다 이 특별한 가족의 일원이었다. 강민호 역시 달라졌다. 더 이상 우리 둘 사이에서 어색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 사람 모두를 자연스럽게 챙겼다. 다은이의 산부인과 검진에도 함께 가고 내 입덧이 심할 때는 특별한 음식을 사다 주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 편안했다. 부모님들도 알고 계시고 법적 문제도 해결 과정에 있고 지우의 위협도 넘겼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만의 새로운 가족 형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다은이가 말했다. 이런 관계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혼자였을 때보다 더 안전하고 든든한 느낌이라고 했다. 강민호도 동의했다. 전통적인 결혼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5개월 전 언니 대신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곧 우리는 2명의 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은이의 아이가 먼저, 그 다음에 내 아이가,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이 아이들을 키워갈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고 복잡한 관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만의 행복이었다. 그날 밤, 강민호의 품에서 잠들면서 나는 생각했다. 언니의 대체품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나만의 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지우의 위협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다. 이제 어떤 외부의 압력이 와도 우리는 함께 맞설 수 있을 것이다. 내 배 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과 함께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지우의 위협을 극복한 지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의 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었다. 세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다. 지금 다은이는 임신 8개월에 접어들었다. 배가 정말 많이 나와서 걸을 때도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나는 임신 5개월로 접어들면서 안정기에 들어섰고 입덧도 많이 사라져서 몸이 한결 편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근 들어 다은이와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아기 용품을 준비하면서부터였다. 강민호가 백화점에서 신생아 옷들을 잔뜩 사와서 다은이에게 보여줄 때 나는 묘한 질투를 느꼈다. 물론 다은이가 먼저 출산하니까 당연한 일이었지만
마치 내 아이는 나중 일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다. 육아용품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였다. 유모차, 아기 침대, 젖병 등등. 모든 게 다은이의 아이를 중심으로 선택되었다. 강민호는 나에게도 몇 달 후에 똑같이 준비해주겠다고 했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강민호의 관심이었다. 다은이의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그녀에게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산부인과 검진에 함께 가고 출산 준비 교실에도 참석하고 밤에 다은이가 잠들기 전까지 그녀 방에서 퇴담을 하기도 했다. 나도 이해는 했다.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돌보는 것은 남편의 당연한 의무니까.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마치 내가 뒷순위로 밀려난 기분이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내 호르몬도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특히 다은이와 강민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이유 없이 화가 났다. 어느 날 저녁, 강민호가 다은이를 위해 특별한 임산부용 비타민을 사다 준 것을 보고 나는 폭발했다. 나도 임산부인데 왜 나에게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없는지 따졌다. 강민호는 당황스러워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다은이보다 덜 신경 쓴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오히려 더 속상했다. 내가 직접 말해야만 챙겨준다는 거였으니까.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다. 임신 초기부터 지금까지 나는 늘 강민호의 관심을 다은이와 나눠 가져야 했다. 처음에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임신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그의 온전한 사랑을 원하게 되었다. 다은이도 변해가고 있었다.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더욱 예민해졌고 때로는 나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다. 내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TV 소리가 시끄럽다거나 사소한 일들로 신경질을 냈다. 나도 만만치 않았다. 다은이가 강민호의 관심을 독차지하려고 한다며 맞받아쳤다. 둘 다 임신한 상황에서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데 자신만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갈등의 정점은 출산 준비물을 정리하던 날이었다. 다은이가 신생아용 옷들을 개면서 이 옷들은 자신의 아이만 입을 거라고 못 박았다. 나중에 내 아이가 태어나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다. 같은 집에서 사는데 왜 그렇게 구분 짓느냐고. 형제자매인데 옷 하나 나눠 입는 게 뭐가 문제냐고 따졌다. 다은이는 자신의 아이가 첫째라고, 첫 아이는 모든 게 새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내 아이는 둘째니까 당연히 물려받아 입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 순간 나는 폭발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벌써 서열로 나누고 있다니. 강민호와 먼저 관계를 가진 게 그렇게 자랑스러우냐고 소리쳤다. 다은이도 지지 않았다. 자신이 원래 강민호와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이라고. 나는 그저 대신 자리만 지켜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대신 자리를 지켜주었다는 말에 나는 이성을 잃었다. 5개월 이상을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나는 다은이에게 소리쳤다. 내가 대신 자리를 지킨 게 아니라 나 나름대로 강민호를 사랑하게 된 거라고. 그리고 지금 내 뱃속의 아이도 똑같이 소중한 강민호의 아이라고. 다은이는 비웃었다. 내가 진짜 사랑받는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강민호는 여전히 자신을 더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언성이 높아지는 걸 듣고 강민호가 달려왔다. 하지만 그가 나타나자 다은이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아프다고 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배에 힘이 들어간다고 울먹였다. 강민호는 당황하며 다은이를 달랬다. 병원에 갈까? 괜찮냐고 물으며 그녀만 신경 썼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서럽고 화가 났다. 그날 밤, 강민호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은이가 출산을 앞두고 있으니 좀 더 배려해달라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산할 위험이 있다고 걱정했다. 나는 그 말에 완전히 절망했다. 결국 다은이가 더 소중하다는 뜻이었다. 내 감정이나 처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나는 강민호에게 물어봤다. 만약 다은이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우리 둘만 있었다면 지금처럼 나를 두 번째로 취급했을까? 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결국 나는 다은이의 대체품이었고 본인이 돌아온 이상 나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후회했다. 언니 대신 결혼한 것도, 강민호와 사랑에 빠진 것도, 심지어 임신한 것까지도. 만약 다은이 없이 강민호와 단둘이 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 말도 하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다. 강민호는 그런 우리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있었다.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다은이의 출산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밤에 자주 깼다. 그럴 때마다 강민호가 그녀를 돌봤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 내 뱃속의 아이도 5개월이 되면서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아이가 발로 차는 것을 느꼈을 때 나는 강민호에게 달려가서 손을 배에 대게 했다. 강민호는 정말 신기해했다. 그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며 나는 짧은 행복을 느꼈다. 이 순간만큼은 나와 내 아이가 그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였다. 다은이가 나타나서 자신도 태동을 보여주겠다며 강민호의 관심을 끌었다. 8개월 된 그녀의 태동은 내 것보다 훨씬 강했고 강민호는 그것에 더 감탄했다. 나는 또다시 뒷전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환점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왔다. 어느 날 새벽, 다은이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했다. 강민호가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다은이는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다. 다은이의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진통이 아니었다. 나는 임신 중에 읽었던 책들을 떠올렸다. 조산의 징후들, 위험한 상황들. 다은이의 증상이 그런 것들과 일치했다.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다은이 곁에 있었다. 강민호는 병원에 연락하느라 바빠서 다은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다. 다은이는 아파하면서도 나를 붙잡았다. 무서우니까 곁에 있어달라고, 혼자 있기 싫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겪었던 모든 갈등이 사소하게 느껴졌다. 구급차 안에서 병원까지 가는 동안 나는 다은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같은 임신부로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다행히 다은이는 큰 문제 없이 안정을 찾았다. 일시적인 조산김이었지만 적절한 치료로 괜찮아졌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다은이는 나에게 고마웠다고 말했다. 가장 아플 때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사과했다. 나도 미안했다고 말했다. 다은이가 출산을 앞두고 불안한데 괜히 스트레스를 줬다고. 우리 둘 다 처음 겪는 일이라 서투른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불안감과 두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이 특별한 상황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은이는 고백했다. 사실 강민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지만 동시에 나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다고. 자신 때문에 내가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나도 솔직했다. 강민호를 사랑하게 된 건 진심이지만 다은이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다고. 항상 비교당하는 기분이었고 두 번째가 되는 게 싫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다. 같은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로서, 같은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매로서. 그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게 되었다. 대신 같은 처지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이가 되었다. 다은이는 출산 준비물들을 나와 함께 정리했다. 나중에 내 아이도 함께 쓸 수 있도록 넉넉히 준비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출산 경험을 먼저 하게 되니 나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강민호도 변했다. 우리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태도에 대해 반성한 것 같았다. 다은이만 신경 쓴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더 균형 있게 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세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었다. 혈연이나 법적 관계를 떠나서 같은 집에서 살고 함께 아이를 키워갈 사람들이라는 것. 다은이의 출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더 이상 질투나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우리 가족의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내 아이도 태어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다은이가 나를 도와줄 것이고 우리는 함께 두 아이를 키워갈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다은이가 말했다. 이런 관계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혼자였을 때보다 더 든든한 느낌이라고 했다. 강민호도 동의했다.
전통적인 결혼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8개월 전 언니 대신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갈등과 화해를 거치면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다. 이제 진짜로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들도 이 특별한 가족의 일원이 될 것이다. 그날 밤, 강민호의 품에서 잠들면서 나는 생각했다. 혼란스럽고 복잡했던 시간들이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한 관계로 이끌어 주었다. 내 배 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과 함께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은이의 출산일이 되었다. 새벽 2시에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다은이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았다. 강민호와 함께 다은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면서 마음이 복잡했다. 곧 우리 가족의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날 것이었다. 8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가 태어났다.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강민호가 분만실에서 나올 때의 표정은 정말 경이로웠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남자의 얼굴이었다. 다은이가 아기에게 소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소중한 연인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나는 그 이름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로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이 생긴 것이었다. 신생아실에서 처음 본 소연이는 정말 예뻤다. 강민호를 닮았는지 코가 오똑하고 다은이를 닮았는지 눈이 컸다. 작은 손가락들, 살짝 벌린 입술.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비록 다은이에게서 태어났지만 우리 가족 모두의 아이라는 것을. 그리고 몇 개월 후에 태어날 내 아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을. 집에 돌아온 후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되었다. 신생아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밤에 소연이가 울면 우리 세 사람이 모두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다은이가 혼자 감당하려고 했지만 출산 후 몸조리 중이라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자연스럽게 나와 강민호가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밤중에 젖병을 타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이가 울 때 안아서 재워주는 일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다. 이상한 일이었다. 내가 다은이의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하지만 전혀 억지스럽지 않았다. 소연이는 강민호의 아이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우리 집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였으니까. 다은이도 고마워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일들을 함께 나눠주니 정말 든든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내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이 똑같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강민호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소연이부터 찾았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아이와 시간을 보냈다.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심지어 밤중 수유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소연이가 100일이 되었을 때 작은 잔치를 열었다. 양쪽 부모님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조촐한 모임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나는 묘한 시선들을 느꼈다. 사람들이 우리 세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공식적으로는 강민호와 내가 부부이고 다은이는 처제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연이의 엄마는 다은이였고 나는 이상한 위치에 있었다. 강민호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아이 엄마는 누구냐고. 강민호는 당황하며 다은이라고 대답했지만 그 사람의 표정은 더욱 의아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점점 더 현실을 느끼기 시작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만족스러워도 사회는 우리를 그렇게 봐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소연이가 4개월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내 출산 차례가 되었다. 다은이의 경험 덕분에 좀 더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역시 출산은 쉽지 않았다. 6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나는 아이에게 지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다. 신생아실에서 처음 본 지훈이는 정말 신기했다. 소연이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지만 역시 강민호의 아이라는 게 느껴졌다. 내 몸에서 나온 내 아이. 10개월 동안 내 뱃속에서 자란 소중한 생명. 다은이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다. 내가 출산 후 몸조리하는 동안 소연이와 지훈이를 함께 돌봐주었다.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세 사람이 함께하니 가능한 일이었다. 두 아이가 함께 자라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소연이와 지훈이는 4개월 차이였지만 마치 쌍둥이처럼 가까웠다. 소연이가 울면 지훈이도 따라 울고 지훈이가 웃으면 소연이도 따라 웃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역할을 분담했다. 다은이는 주로 소연이를, 나는 주로 지훈이를 돌봤지만 필요에 따라 서로 바꿔가며 돌봤다. 강민호는 두 아이 모두에게 똑같이 사랑을 주었다. 아이들이 돌을 맞았을 때 우리는 합동으로 돌잔치를 열었다. 소연이와 지훈이의 돌잔치. 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족 사진을 찍었다. 강민호가 가운데 앉고 다은이와 내가 양쪽에서 각자의 아이를 안은 모습. 하지만 그 사진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했다. 아름다운 가족 사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새로운 고민들이 생겨났다. 소연이와 지훈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누구를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어린이집에 보낼 때도 문제였다. 보호자란에 누구의 이름을 써야 하는지, 응급상황 시 연락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작은 일들이지만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복잡한 문제였다. 무엇보다 강민호의 회사에서는 점점 더 우리 상황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재벌 후계자의 복잡한 가정사가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였다. 강민호는 그런 압박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회사 이사회에서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두 돌을 맞던 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한 언론사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지우가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았다. 기사가 나가면 모든 게 공개될 것이었다. 쌍둥이 바꿔치기 결혼, 두 자매 동시 임신, 그리고 현재의 동거 생활까지. 재벌가의 스캔들로는 충분히 센세이셔널한 내용이었다. 우리는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대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강민호는 고민이 깊었다. 회사를 생각하면 정리가 필요했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다.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남편으로서. 다은이는 현실적이었다. 사회적 압박이 계속 커질 것 같으니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솔직히 두려웠다. 이 모든 게 세상에 알려진다면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했다. 현실적인 문제들,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결국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상황이 너무 복잡했고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고 두 아이들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강민호가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그리고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은이도 동의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처음 언니 대신 결혼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이런 삶. 복잡하고 어렵지만 동시에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삶.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실에서 뛰어노는 두 아이들을 바라봤다. 소연이와 지훈이.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살아갈까? 모든 답을 알 수는 없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회적 시선, 법적 문제,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마주하게 될 현실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강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나에게 말했다. 오늘 변호사와 만나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해보겠다고. 우리가 최대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다은이는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나는 두 아이를 번갈아 안아주면서 생각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지도 모른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의 선택을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소연이와 지훈이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우는 평범한 일상. 복잡하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하게 행복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 써나갈 것이다. 어떤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는 함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 다만 우리만의 답이 있을 뿐이다.